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시민방송은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보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국민께 알리고 영상으로 남겨 당선 후 반드시 실천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민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3 지방선거 맞이해서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 연속 인터뷰하고 있는데 오늘은 고준식 후보님 만나 뵙고 왜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수다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2025년 7월 그때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죠. 예, 여름에 더울 때 했습니다. 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선거 캠페인은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주민들 많이 만나오셨을 텐데 네. 지난 주민들은 뭘 바라던가요? 후보님에게 또는 지난해 정치에 그분들이 바라는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제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30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그 불만, 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는 주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될 건지에 대한 답을 유권자분들이 가지고 있기는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숙제 같고, 이제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이제 불만들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은 해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뭐 생활 공약들이죠.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공약한 거 있거든요. 공공목욕탕을 지난 읍내에도 설치하겠다. 이제 면 단위에는 작은 목욕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읍 소재지가 그런 면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시장이 작동을 반절은 하고 반절은 않고, 그러니까 행정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개입할지 모르니까 65세 이상한테 무료 이용권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65세 미만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목욕탕 주인이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공이 개입을 해서 그렇죠. 공공 목욕탕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을 했더니 좀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확실히 생활 공약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목욕하는 것도 복지의 하나잖아요.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표현해버리거든요. 도시 같으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어디 가서 놀 곳도 많고, 우리 어른들도 주말이면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어디 좀 즐길 수 있는 공원을 간다거나 이런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시민으로서의 권리인데, 우리 시골 사람들이 여기서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행정 또는 정치가 그런 부분들도 좀 들여다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공 목욕탕이 설치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공공 목욕탕이 설치가 됐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운영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바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밀하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 홍삼 농공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이제 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목욕탕을 쳤어요. 근데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에 개장을 해서 5시에 문을 닫습니다. 목욕은 보통 새벽에 많이 하지 않아요? 출근하기 전에? 근데 이제 출근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가고 퇴근해서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자들 입장에서 보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전 시간과 이후 시간에 대한 월급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다. 근데 이게 목욕탕의 문제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전체의 정책도 현장까지 갈 때는 그런 운영의 문제들이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저는 목욕탕을 설치를 해서 진짜 그 운영 과정에 정확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목욕탕 하나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저는 24시간 운영해도 된다고 봐요. 그럼요. 그래서 24시간 운영해서 찜질방도 있어서 면 단위 젊은 청년 농부들이 저녁에 나와서 술 한잔 마시고 뭐 다시 또 음주운전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친구들끼리 자고 다시 아침에 들어갈 수 있게 뭐 이런 시스템이 되면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밤문화가. 그때 생각났는데 읍내에 게스트하우스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청년들 아이들 놀다가 뭐 모임하다 늦으면 자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요. 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운영의 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다. 30년 동안 시설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건 별로 그래서 없잖아요.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 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건물만 100% 활용해도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선후가 있잖아요. 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전에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러면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누가 할 건지, 속에다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을 건지, 이런 계획들이 차분하게 다 완성된 후에 건물을 짓는 게 순서인데, 우리는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건물 먼저 짓고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할 건지를 고민하니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동양면에 갔더니 그 슈퍼가 있어요. 그 슈퍼 이제 주인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동양면에 농협에서 지은 하나로마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식품 사막화되기도 하고 면 단위가 뭐 소재지도 마찬가지지만 반문화가 없어진 건 사실인데 이 하나로마트가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농협 직원이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주유소도 문 닫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슈퍼 주인은 그 이후의 시간만 잠깐 이제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 뭐 철물점도 하시고 정육점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농협이 그 하나로마트를 저수지기 전에 이게 우리 행정과 관계가 없는 일이었느냐. 면 소재지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들이 다 들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밤 시간에도 운영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의 문화를 또 반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또 농협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거기가 백화점식의 운영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행정도 거기에 운영비를 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슈퍼는 슈퍼대로 죽이고 여기는 그냥 낮에만 딸랑 직원들이 운영하고 그냥 퇴근해버리고 그분들 어디 살아요? 그 동네 사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시설이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했지만 사실 시설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이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이 돼서 우리 지역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제부터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하는 분들이 내 생각, 물론 정치인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죠. 내 생각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소리를 듣고 네. 그 소리를 내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 이게 없으니까 니들이 뭐라고 하든 니들이 뭐가 불편하든 이런 건 난 몰라. 나는 이거 할 거야. 나한테 이게 중요해. 왜? 당신들이 다 뽑았으니까 난 권력자니까. 막 이런 자세가 굉장히 눈꽃이거든요. 좀 들으려는 자세.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동안 발표하신 공약 중에 기본소득, 특히 용담호 수상태관광을 활용한 기본소득 얘기하셨어요. 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왜 전면에 내세우셨는지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화 운동 세대거든요. 민주화 운동 세대가 우리나라를 민주화 시켰다고 해서 그 영광을 먹고 살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 사회를 만들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는 했지만 오히려 경제적 과실이 커졌는데 편중된 지역으로 가고 편중된 사람으로 가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양극화, 지역 간의 극심한 불평등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극심한 불평등의 대상이 어디냐? 저희 동네잖아요. 그렇죠. 여성, 농촌, 장애인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그것이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필요한 사회가 됐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인다. 앞선 그 후보자들 대담을 보니까 네. 뭐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분의 해석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얼마든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은 저는 돼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급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저는 발생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 내려갔을 때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도 주소만 두고 살지 않는 분들이 도대체 몇 분 정도 되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까지도 과연 드려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그 지급이 됐을 때 상황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좀 그 부분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준다고 하니까 그것만 먹으려고 들었다가 안 되니까 지금 거의 이제 포기하고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선심성해서 이제 또 추진하겠다고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추진단에서 실제로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 부분이 저는 우리한테 닥친 문제라고 보고
이것이 우리 사회 내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화두를 꺼내놓고 우리 주민들끼리 합의할 것들이 뭔지를 저는 질문들을 저는 100가지는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먼저 공감해야 함께 참여하고 또 의견도 내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기본소득을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건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셔요. 권유식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 100만 원이고 그거 가능할까?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들이다. 사실은 1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 국민한테 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재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들인데 연 한 2,4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2,400억이라는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용담호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서 수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월 100만 원까지 1인당. 굉장히 받는 입장에서는 큰 돈이에요. 주식금은 200만 원인데 그걸 다른 일 하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있긴 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당장 뭐 임기 4년 내에 달성될 목표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100만 원 시대잖아요. 그 정도는 지급이 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요구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재원 플러스 자원들이 또 있다. 당장 뭐 2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있고 또 우리 자원을 이용해서 뭐 2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용담호 수상태양광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당장 또 그 얘기 하니까 선로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선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런 거고 저도 사실은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없이 제가 내놓은 공약은 아니고요.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 소비하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이 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SS를 붙이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SS를 붙이면 소득이 2배로 늘어납니다. ESS가 뭔지 또 설명을 해주셔야죠.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네. 낮 시간대에 이제 많이 전기가 생산이 될 때 그때는 저장 장치에 넣고 네. 밤에 많이 필요할 때 더 비싸게 파는 방식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배터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태양광 설치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 저장 장치가 설치가 되면 선로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도 2배로 늘어납니다. 이 용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낮에 수력 발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낮에 태양광이 발전을 하면 수력 발전을 멈췄다가 그 선로에다가 연결시켜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자체를 이 양수발전소 있잖아요. 네. 그 개념으로 봐서 이 댐에서 생산되는 그 양수발전 개념을 차용을 시키면 얼마든지 선로 문제가 해결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 선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선로가 없어서 뭐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뭐 그 정도만 가져도 당장 뭐 전 국민한테 20만 원 정도의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이 지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로도 쓰이지만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용담댐도 그렇고 마이산도 그렇고 요게 지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용담댐과 마이산을 좀 우리 지난해 큰 미래 먹을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있으면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제 가장 큰 비전, 이 마이산과 진안읍 소재지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용담호를 연결시키는 이 관광 벨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용담호가 지금까지 잊혀진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어떤 컨셉으로 만들 거냐는 부분들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국가정원급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맞겠다. 호수 정원 같은. 호수 정원이죠. 그래서 용담댐 주변이 한 68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용담댐 주변에 그 이쁜 데 많이 있잖아요. 네. 용담댐처럼 아름다운 네. 도시가 그리고 용담댐 주변에 좋은 생태 마을들과 연결시키고 요즘에 이제 파크 골프장 많이 있잖아요. 용담호 주변에 뭐 멋진 파크 골프장도 만들고 그래서
용담읍 보러 온 분들이 진안읍을 거쳐서 마이산을 가시고 마이산에 오신 분들이 진안읍을 거쳐서 용담호 구경을 가는 이 축을 만드는 것들이 진안의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근래 이제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그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다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안군의 미래 먹을거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진안에 지금까지 보면 뭐 홍삼을 가지고 10년 넘게 돈도 투자하고 사람도 투자하고 끌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줄 채워서 끌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민들이 실제 그 홍삼으로 인해서 어떤 큰 부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자면 점수를 매기자면 낙제 점수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뭐 현재까지 평가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미래에 주요한 먹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다면 더 끌고 갈 수도 있겠는데 후보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이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기본적인 원인은 산업 기반이 붕괴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무너진 산업 기반을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는 문제인데 이게 뭐 저희들의 능력으로 산업 기반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대 전환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 전환에 에너지 전환에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산업 기반이 없었는데 이 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재생 에너지를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산업군을 만들자.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변화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그 뭐 선로 문제 뭐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용수하고 전력이잖아요. 진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용수는 있는데 전기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기를 규모 있게 생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규모 있게 에너지 생산을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이 참여하자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1인 1발전소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 모으면 규모 있는 전력이 되고 이 규모 있는 전력을 쓸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오고 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의 밸류 체인이 구성이 돼야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저께 새만금을 갔다 왔어요. 새만금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전라북도와 동서로 연결이 됐잖아요. 지금 1시간이면 새만금 가거든요. 지금 안호영 의원이 삼성 반도체 팹을 새만금에 유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팹을 유치해도 결과적으로 용담 때문에 물이 없으면 그렇죠. 용수가 없으면 팹을 유치할 수 없던 일. 근데 용담 때문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수자공사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이 들어와도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법을 바꾸든지 뭘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물이 우리 지역의 산업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게 만들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사실은 전기하고 물이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주로 그동안 얘기했던 뭐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주민 주도형 산업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체가 아니고 그냥 수혜자에 머물고 있고 발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늘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혜택까지도 우리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정책 과정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또 큰일 날 소리 같은데 용담댐 상류에 보조댐을 막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기왕에 막아진 댐이니까 그 용수를 저수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죽도 쪽을 막으면 뭐 동양면 소재지가 침수가 되고 뭐 천천면 이런 것까지 침수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용수를 우리가 직접 우리 걸로 만들어서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화두로 한번 꺼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를 꺼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한번 도출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얘기다. 근데 이번 지금 30년 동안 국가가 성장할 때 우리 지역은 그 성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주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공론의 장에서 주민들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세워가는 사람들하고 수시로 같이 토론하고 방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공공성의 출발은 공개성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의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도 다 오픈돼야 된다고 봐요. 군수가 되시는다면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 건지, 또 공개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 열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행정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당연히 그것은 100% 다 공개해서 사전에 미리 하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개개인들이 다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나 미래의 비전들을 제공을 해준 상태에서 표가 이어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미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스스로 세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누군가가 지도자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꺼내놨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을 거냐는 문제잖아요. 어저께 사실은 새만금 개발청장을 만나서 새만금 신항이 올해 개통을 하거든요. 크루즈 신항 기항지로 됐어요. 그럼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마이산을 크루즈선 대표 관광지로 선정을 해달라고 어제 이제 새만금 개발청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관광 산업에 참여를 어떻게 시킬 거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군이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스를 개발할 때 나는 그 코스 중간에 난 이런 장사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군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같이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공론의 과정들을 미리 나중에 뭐 선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다 공개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해야 돼요, 사실. 미리미리 하지 못하니까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요식행위로 끝나고 말고 그러거든요. 저는 연결시켜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자치를 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또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미 법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역량을 더 키워야 될 부분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의지인 것 같아요. 군수의 의지, 또 군의회의 의지, 이분들의 의지가 있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공론 과정이라든가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가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당장은 힘들죠. 네. 저희가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자본주의 시장이라고는 개념 속에 빠져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운영이라고 하는 이 참여 속에서는 다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말로는 공동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나 현실이 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최근 들어 급격히 붕괴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햇빛 소득 마을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군수가 되면 당장 추진을 할 거지만, 그건 제가 10년 전부터도 계속 했던 얘기를, 요즘에 이제 당신들이 돈을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개념들 자체도 우리 지역 주민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들한테 다 그냥 우리 권리를 뺏긴 건데, 이게 햇빛 소득 마을이 추진을 하면 저는 난리 날 거라고 봐요. 이게 한 달에 1억씩 마을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도 주민자치회가 있든 없든 우리 조그마한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될 일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의 규약을 만들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또 실패했을 때 이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떠안을 거냐. 지금도 많은 사업들이 내려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을 이 사업을 받는 주체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이 공동의 규약 속에서 우리 이해관계가 뭐냐, 주인이 누구냐, 이런 의식들이 없이 이거 내 거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도 지금 건물을 졌지만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사실은 이 운영을 볼 때 이게 행정 거지,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 사업을 내든 뭐라든 행정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주고 여기서 주민들이 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것들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공동체의 주체로 서던 시민으로서 주체로 서던 간에 자기 역량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 상시적으로 의무까지는
아니어도 지난 국민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좀 키워놔야 그렇게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건 뭐 지역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내가 참여할 수 있지. 그런 자신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당연히 제도화는 해야 되고, 네. 근데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주민들이 자기 주인의식이 없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맞아요. 예.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뭐 기본소득처럼 마찬가지라고 봐요. 중앙정부가 주면 실시하고 안 주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든 안 주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있는 재정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거는 낭비성 사업에 다 써버리고, 그런 것은 중앙이 주지 않으면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 3월 27일부터 지역 통합 돌봄법이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초고령 사회인 우리 진안이 그게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그거에 대한 준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월 26일 날 겨우 이제 운영위에서 그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가. 이제 다행이다 싶긴 하지만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동안 전담 공무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기초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통합 돌봄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자원이 거기에 투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난해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서로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사실 이제 저도 통합돌봄 얘기는 하는데 선언적인 측면에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존엄한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거냐, 그리고 이제 제공자와 제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공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제공받는 사람이 행복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가 사실은 뭐 최저임금 주면서 뭐 3D 업종의 일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이러면 사실은 제공받는 사람이 그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 보호사들, 이 돌봄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뭐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공 받는 사람들도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돌봄이 필요하고 그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 처치를 받고 쭉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통합 돌봄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 갈 거냐는 이런 부분들에서 1번은 강력하게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그렇죠. 누가 이거를 쥐고 권한을 갖고 시행할 거냐는 부분들이, 군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군이 강력한 통합 돌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각 단체들이 그걸 받쳐주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가면 분명하게 일을 하는 군수가 되려고 하면 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해결이 날 때까지 토론을 하든 뭐 수기를 하든 해서 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그 돌봄의 공백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자들을 어떻게 잘 파악해낼 거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 돌봄 받으시는 분들이 종류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네. 자기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피드백이 돼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돌봄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시스템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이거를 잘 연결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을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돌봄은 개별적이거든요. 한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수요를 파악해야 하는 그런 기초 자료조사, 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가능하려면 많은 인력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또는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수요자를 발굴해내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장의 목소리, 주민과의 소통.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통합 돌봄을 어떻게 지도자가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교육 얘기이자 청년 정책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또 있고 아이들이 있어야 지역사회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가 이어져 갈 텐데 지금 학교가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주천초등학교도 작년에 입학생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 뭐 장담할 수 없고 이러다가는 2, 3년 안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교육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행정이 뭘 해줘야 되는지. 근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들, 학부모가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저는 분명히 지자체가 저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대학생 뭐 행정 인턴 뭐 경쟁률이 50대 1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액의 알바 비용을 줘서 일하면서 우리 지역의 사정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방학이 끝나면 가서 본인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교육 여건 개선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저는 공부는 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잘 시킬 거냐는 잘 모르겠고. 공부 잘한 사람들이 이 교육 얘기하면 관심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 그래요? 천재형이잖아요.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 1인 1 탤런트 교육? 그게 이제 뭐 악기를 하나 한다든가, 뭐 스포츠 중에서도 뭐 승마를 한다든가, 뭐 골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는 확실하게 좀 교육 내용 중에서 챙겨주는 것들, 이것이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굉장히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얘기한 뭐 학교가 없어지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것은 뭐 그 문제를 직접 처방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청년들한테 확실하게 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확실하게 퍼줘서 이 청년들이 성공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지금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도 사실은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떠나서 생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의 문제하고 교육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 청년 정책이 확실히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청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두고 이 기존의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확실하게 성공을 담보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거냐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나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확실하게 청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거는 정착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단계별로 행정이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담 얘기하고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스마트팜 짓는데 자부담 얘기하면요. 10억짜리 들어가는데 애들한테 그걸 자부담을 투자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농사도요, 굉장히 실패 확률이 많은 분야입니다. 근데 한 해 농사 짓고 나서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죠. 네, 뭐 애써서 신용불량자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실패하면 다시 또 지원해주고 실패하면 또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지방자치가 철학을 가지고 담보하지 않으면 청년이 정착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군수가 정말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뒷배가 돼줄 이런 자세를 보여주면 믿음이 갈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야 뭐 몇 가지 뭐 그 보조사업 또는 뭐 교육 이런 것들 정도지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어떤 뭐 자금이 필요하고 이럴 때 실제 손을 내밀어서 도와준 적은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제 아들들이 지금 정착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의식을 현실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조림초등학교로 농촌유학원 젊은 학부모들 몇 분 만났거든요. 그중에 이제 부기초도 있고 백원초도 있고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얘기가 진안이 참 좋대요. 원래 6개월이나 1년 정도 농촌유학을 생각하고 왔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자녀 셋을 다 여기서 초등학교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년 하러 온 사람들도 내년에 또 1년 더 연장했다고도 하고. 그 이유는 이 교육 내용이 좋대요. 지역에서 하는 교육 내용. 근데 지난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특성교육, 아까 한 가지씩 뭐 이렇게 배우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특성 있는 교육들을 진안에서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퍼진다면 사람들이 그 특성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요즘 특성화 교육 교실에서 받으려면 돈 많이 듭니다. 음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진안에서 분비로 우리가 좋은 선생 모셔다가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네. 미술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줄게. 공짜야. 그럼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함께 이 지역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여기 사는 청년들도 굳이 교육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전주로 대전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사회 공론화돼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진안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할 게 많아요. 제가 아까 확실하게 퍼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진안이 어떤 사회인 줄 아세요? 여기 추천면을 보면 면사무소 있죠. 그 다음에 그 뭐 우체국이나 뭐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네. 학교 있잖아요. 네. 여기에 근무하시는 정규직 분들이 여기 사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읍소재지로 가면 읍소재는 더 많잖아요.
뭐 행정은 기본이고 각종 뭐 기관들 의료보험, 뭐 한전, 우체국 뭐 다 있잖아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난 삽니까? 지금 그럼 지난해 누가 살고 있어요? 주변에 매달 월급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년하면 퇴직금 받는 사람 주변에 몇 분이나 계세요? 없죠. 몇 분이나 계세요? 못 봤죠. 저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지난해는 누가 사나?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부터 시작해서 뭐 산불 감시원, 뭐 수질 감시원, 돌봄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들, 뭐 장애인 활동보조사들, 장애인 시설에서 하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주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네, 다 그분들이 사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문화원 이사인데, 우리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그 청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18년을 근무해도 2,400이에요. 18년을 근무했는데. 제가 요양보호사들 한 달 수당 5만 원씩 그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공약이고 제 심정은 1년에 1,000만 원씩 연봉을 올려주게 1년에 1,000만 원 연봉 올려주면 월 300만 원 돼요? 그분들이 받는 급여에? 안 되거든요. 월 1,000만 원이 많아요. 그분들이 3,000명에서 1,000만 원 올려줘봤자 300억밖에 안 돼요. 지난 문제 중에 300억 많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300억이 풀리면 이게 지난해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지난해 그 기관들 있잖아요. 농협부터 시작해서 뭐 신용보증 재단까지 아니면 군청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기술센터 다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우리 동네에 누가 살고 있지?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줘야 되지? 그분들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켜줘야 되지?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의 화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은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든 뭐든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고 너 지나는 왜 사냐? 물어보면 제가 목욕탕 지난 읍내에 지면 서울 시내 호텔보다 더 좋게 질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이 와서 너 지난 왜 사냐면 너 우리 지난번에 너 목욕탕 가봤냐? 이런 얘기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듯이 지난해 살 이유를 하나라도 두 개라도 세 개라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지역 가면 떠오르는 그 지역만의 장점, 예.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라고도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해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예. 저는 그게 꼭 경제적인 풍요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웃들 이런 속에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그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건 참 좋은 말씀이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지역의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공론장에서 건전하게 대화가 오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못했어요. 지난해 살면서.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내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버스를 이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 노동조합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영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영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공영제를 했을 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예를 들면 수요응답형으로 할 건지 지간선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야죠. 좀 교통 체계들을 다 해서 예. 그 고령자 아직 안 되셨나? 면허증 받나보실래요? 저는 자율주행차 탈 겁니다. 아, 그렇지. 100살까지. 자율주행차 안 나오면 저 반납 안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통 체계에서 반납할 수 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죠,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버스 공영제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요소거든요. 잘 정착을 시키면. 네. 근데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왕창 주면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했어. 이게 군청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해결됐습니까? 전혀 안 됐죠. 문제 제기하면 아니, 합니까? 문제 제기해도 안 바뀌죠. 왜 그래요? 군이 그럴 만한 권한이 없잖아요. 아니, 다 노선권 회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노선권 회수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100% 무진장 여객 운영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공영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만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권한만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 돼요. 노선권 사가지고 큰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게요, 누가 더 똑똑하냐는 거예요. 무진장제에게 사업주가 똑똑합니까? 지난구청 공무원이 똑똑합니까? 사업주들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겠죠. 그럼 지난구청은 우리 지역 주민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지 네가 더 똑똑하냐? 내가 더 똑똑하냐? 싸움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예 싸움을 안 해.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사업자가 이기잖아. 제가 보기엔 둘이 모종의 합의를 했는지 사이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논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네. 이 이면에 뭐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농업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네.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요즘은 이제 하우스를 치면 이게 자부담이 억대로 들어가요. 농민들이 억대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농업 분야도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돼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농업 분야도 손을 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러면 군이 나는 보조금 줬으니까 법대로 입 잘 붙이고 다 이렇게 해요. 이 사업자들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노력을 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죽어요? 우리 농민들이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줄 때 어떻게 줘서 농민들이 하우스를 설치할 때 자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이 사업자들한테 이익이 안 가는 방향들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똑똑한 줄 아세요? 공부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 일들을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농자재, 필수 농자재는 다 무료로 보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모품 같은 네, 것들. 네. 문제는 필수 농자재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번에 책정을 했어요, 예산을. 이거 누구한테 줍니까? 업자. 농협한테 줘요. 네. 농협이 구매를 해요. 네. 쌉니까, 비쌉니까? 구매권을 이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하고 이 수요자, 쓰는 사람, 농민, 직접 연결을 시키면 네. 우리 농민들은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농협한테 주면 농협은 수요자가 아니잖아요. 농협하고 공급자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 관계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보조금이 책정되면 농자재 값을 더 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제도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한 사안들인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누가 똑똑하냐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한 싸움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방치하고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다 낭비되고 그 농업 보조금이 1,600억이 넘잖아요. 이런 돈들이 제대로 못 쓰이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대로 못 쓰이고 이런 돈들이 외부 사업자들한테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 주머니까지 털어서 합쳐서 다 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다 깎아 내려서 싸게 살려고 하잖아.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책정 권한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자재는 비싸게 사고 농산물은 싸게 팔고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군은 또 보조금 줘서 또 우리는 보조금 줬으니까 농민수당 줬으니까 이런 구조를 방치하고 가는 사회잖아요. 군에다가 주민 질문과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 사회에 100가지 질문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리면 그것이 현장에서 개선이 될 거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질문하면 군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바꿔져 가는지, 수정돼 가는지 이런 것들 국민들이 확인하면 야, 내가 질문했더니 내가 이의제기했더니 바뀌네 이런 효능감 이런 것들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령의 오동실 마을 축산단지 있잖아요. 예.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군수가 자기 인근에 책임지겠다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설날이나 추석 때 자식들이 집에를 안 옵니다. 예, 냄새 난다고. 네, 밖에다 펜션을 얻어놓고 부모를 모시고 나갑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방치하면서 제가 가서 정치인으로 제가 사과를 했거든요. 정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익은 피해를 끼친 사람이 가져가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계속 피해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것도 한 40년 넘게. 그래서 이 피해를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피해를 없애는 과정에서 저는 이익의 전환도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군수가 되면 이 오동시를 지구로 지정을 해서 대한민국의 첫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차라리 축사를 스마트 축사로 만들고 퇴비사를 잘 만들어서 퇴비를 지난 국민 전체한테 무상 공급하고 이 축사를 더 늘려서 다른 지역에 지금 연장리도 있고 덕천리도 있고 뭐 예리도 있고 이 돈사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면 오동실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까? 거기도 각자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 다 모아서 거기를 축산단지 하고 마을을 이전을 시켜주고 마을 주민들 이전하는데 다 찬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실행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 안에 축사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주가 들어서서 이익이 발생되면 이 이익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져가게 만들고 쾌적한 공간으로 다시 마을은 이전을 시켜서 주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오동시 그 마을을 대한민국 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1호의 모범 사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 구제를 넘어서 이익의 전환까지도 같이 고려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 해결의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한테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때라고 봐요.
기존의 방식에 물들지 말고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문제들,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더 좋은 쪽으로 그렇죠. 퀸텀 점프가 가능하게 저는 우리 사회를 바꿀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3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완전히 난개발이 돼 있잖아요. 이 난개발이 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들, 진한다움,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것들, 저는 이것이 성장의 기본 조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선거를 통해서 그런 회복의 시간을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지도력이 꼭 필요한 때다. 사실은 의지가 없어 하는 거죠. 그 오동실 마을 경우도 그래요. 행정은 법의 제한을 가집니다. 못한다고 쳐요. 그렇지만 정치인은 다르잖아요. 정치인이 법 위에 군림하는 건 아니지만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인의 그 철학의 부재, 의지의 부재,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책 제목 중에 철학에서 길찾기라고 하는 급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는 철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네. 사실은 길 잃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바꿔내는 것들, 이것을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야지 또 다른 권력화되는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하면 굳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길에 갈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족인데 진안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에 좁은 곳이잖아요. 한 달이 건널 것도 없으면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내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민주당 후보예요. 오늘 이제 시민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이기도 하고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두 번의 권리가 있어요. 민주당 후보를 뽑는 권리, 6월 3일 날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내는 권리가 있는데 민주당 후보를 뽑아내는 권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시민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만 정확히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참여를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10,000명한테 전화를 하면 500명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대답을 추출해내기가. 요즘 그거 부정 여론조사 많다고. 그 부정 여론조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참여거든요. 대표본을 만들어놨던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그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그 시도가 안 맥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시민방송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번 달부터 4월 민주당 공천이 끝날 때까지 공의에서 오는 여론조사 꼭 받으셔서 진짜 좋은 사람들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분노를 해결하는 길이다. 참여하고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이래야 지역이 바뀐다고 보고 내 삶도 바뀐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지역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데 한 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 벚꽃 피는 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